자, 저출산이야 산부인과 의사 문제고 나는 외국인이 많아지든 한국인이 많아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 대비 얼마나 고령화가 되었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 자체가 산모 기준점으로 하면은 이런 구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는 인구 구조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아기가 태어나는가 그걸 기준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할인율 자체가 다른데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산모를 집어넣는다는 건 내가 산모 기준점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자, 그러면 정의. 비즈니스, 이것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거예요. 쓸데없는 일 안 해요. 저는 무조건 경제적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는 용도로만 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적으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비판을 하고, 부자가 될 자는 분석을 한다고. 저는 그 행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노력도 안 하면 어쩌겠어. 그래서 경제 위기로는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회 변화로 인한 문제로는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모델에서 경제 위기적인 모델은 배제를 하겠다는 거죠. 사회 변화로 인한 문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 요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구조화를 한번 해보도록 했죠. 분석은 끝났으니까 모델, 그러니까 해결하는 건 각자 알아서 각자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세금 증대, 베이비 부모의 대세화, 그리고 베이비 부모와 X세대의 대세화, 그리고 문가와 일거리가 고정화되는 이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그만큼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외국인이나 아니면 국제 결혼, 그리고 일자리 확대, 외국인 대상의 일자리 확대, 그냥 요 정도만 하시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하도록 할게요. 크게 시나리오는 기회 중립 위기 요 정도로 시나리오를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화를 한번 해볼게요. 요것들은 이제 변하지 않을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기회. 첫 번째, 고령화로 인한 바이오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관련된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 같다. 이건 글로벌 고령화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다음 먹거리는 이쪽이 아닐까. 생물학 관련된 이런 영역들이 아닐까. 젠슨 왕이 말을 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베이비 부모들이 고령화되었을 때 영향력도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대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쓸 테고 내수에 가장 많이 쓸 테니까.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로봇, 자동화,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런 것들이 빨리 자동화나 생산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참 모르겠고요. 경쟁자가 약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약해지면 나는 더 쉽게 벌 수 있어. 이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개인과 집단을 분리하세요. 모두가 눈뜬 장님이면 애꾸만 대도 실행만 해도 이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출산해가지고 니네들이 무슨 산모에 관련된 그런 걸 본단 말인가? 우리는 인구 구조 관련된 새로운 인구가 어떻게 태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죠. 어디에 많이 태어나고 있는가. 제가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걸 많이 따지냐면요. 저는 이제 이거 예전에 마케팅 할 때는 이제 약간 홍보회사 다닐 땐 가라 데이터인데 이제 말 그대로 영업하러 들어갔을 때 학원들 망하는 걸 실제로 이걸로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인구 구조는 정말 빡세게 분석을 합니다. 진짜 노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사업하고 연애하고 돈 모으기가 얼마나 편한데요. 왜냐하면은 다들 놀아요. 알아서 포기를 해줍니다. 주변이 낙심을 하면 나 개인에게는 되게 운이 좋아요. 경쟁이 없는데도 달려 들어가야 하는 건데 전부 낙심해주는데 사회적으로는 타인이 낙심해주는 게 아깝죠. 근데 그거는 국가를 통제하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는 타인이 낙심할 때는 이때다. 모두가 공포에 휩싸일 때 낙심을 할 때 이때 가야 된다. 이런 식이죠. 솔직히 말해서 문과의 비효율이 극대화돼서 우리 IT 쪽이 돋보이는 거죠. 게임 질병하든지 심리학계 대중 심리학하든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그런 거 사실 심리학계에서 대중 심리학 그러니까 대중이 떠드는 이야기지 그거 아예 전문 학위를 받으신 분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 하시면은
그냥 대중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따로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그렇게 아예 뇌 구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생활 잘 살아가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MBTI처럼 그런 식으로 쉽게 말을 박사들이 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이제 심리학이랑 대충 합쳐진 젠더 이런 뭐 문과의 비율이 극대화되어 있고 그런 거죠. 문화는 있잖아요. 한국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각 지역 문화인 거지. 그래서 문과는 인류와 시간을 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과나 아니면은 예술계통이나 체육계통은 인류와 시간을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공대생이 제일 많이 뛰어넘는 거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 제 아이가 생기면은 절대 문과는 금지시킬 겁니다. 저기는 가면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제 아이한테는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세 번째. 자, 그러면 또 다른 기회. 이렇게 외국인들을 점점 늘릴 테니까 외국인과 다문화 대상의 서비스 산업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 IT 교육이나 수학 교육 이런 것들. 다문화 학생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10년쯤 지나면 저 이거 가르칠 거예요, 아마. 군대도 저희 볼 거고.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시대에 다문화 사람들은 농촌 청년 그렇게 취업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기 아세안도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선진국으로 찾는다? 이런 분들 보면 외국인 봄이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정확히 이야기하면 거의 뭐 한 3개 국어 이렇게 자유자재 구사하시는 분들이 일할 곳 찾는 김에 여기서 결혼다는 그런 느낌을 같이 옵니다. 이게 매매운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하고는 그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결혼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냥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고 6개월을 걸쳐서 그렇게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블루오션 공략하려고 뭐 이런 다문화 국적의 사람들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와서 2개 국어, 3개 국어 이상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조선족이 물론 이제 예전에 올라온 조선족들도 있겠죠. 근데 그 일하러 오는 조선족 보면 금융 가능하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 다 되는 상태로 이렇게 돼요. 그래 오래 있으면 뭐 대만권이나 중국권 부사장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덜 발전된 곳이니까 우리보다 머리 나쁘겠지. 원래 있잖아요. 국가 넘나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인하면서 나름 야망도 있으면서 머리 되는 사람들이니까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만 봐도 청년층이 외국 나가서 일하는데 거기가 동유럽 IT 멀티예요. 그러니까 IT 인력도 많은 데다가 같은 기독교 문화권인데다가 오씨 일도 성실하게 하는 데다가 그 아시아처럼 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난민들을 받으려고 서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몰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러 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우리보다 덜 발전된 곳이니까 우리보다 머리 나쁘겠지 요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언젠가 자식을 놓고 그러면은 훨씬 더 뛰어난 교육을 원할 테니까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제 고민이에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힘든 일 아니에요. 아시아계가 미국에서 백인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더 하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용접이라든지 저기 이런 조선에 관련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게 그런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권이나 경기권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상당 부분 그냥 뭐 광기로 일하는 급에 관련된 분이 야망을 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벌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 접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로 특히나 아세안 쪽에 보통 지금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아세안 지부장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절대 자식을 최대 예술계는 보낼지언정 문과는 보내지 마세요.
문과는 국가를 못 넘어요. 예를 들어 인문학의 해계 철학이 동아시아에 연구가 많이 되는데 이게 나폴레옹의 국가주의를 반대한 민족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버전 민족주의를 어떻게 이걸 잘 만들어낼까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권의 해계 철학을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냐 아시아권으로 재해석을 했겠죠.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한 것처럼 재해석을 해가지고 마오주의나 레닌주의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다시 재수출되냐?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술 계통에서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아니면 작품을 만들어서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다시 국가 넘어서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문과는 기본적으로 인류를 넘나들지 못해요. 자, 다시 정리해서 그런 것들이 넘나들 수 있다. 문과들이 보통 자아의탁이나 자의식이 센데 선진국에 태어나서 내가 잘났다는 자아의탁을 한다는 건 자의식 과잉입니다. 뭐 3개 국어 할 수 있고 훨씬 더 코딩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뭐 수학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진국에 태어나서 잘났다는 건 그냥 자의식 과잉입니다. 용산 반포를 생각해도 외국인 많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나중에 그 아세안이 엄청 발전하면은 아마 외국인이 투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 재벌들이. 근데 선진국에서 만나는 외국인의 급이 낮아 보인다는 건 보통 뭐 유유상종이죠. 마약 빠는 애들끼리 욕하는 거지. 원래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이에요. 자, 네 번째, 정부 일거리 위주로 많이 돌아갈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공대 쪽에서는 이런 게 보통 정부 일거리 받아들이는데 석박사 이런 것들 쓰거든요. 한국에 남을 때는 석박사 통합이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 사업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노인들이나 고독사 대비나 이런 것들 1인 가정이 굉장히 많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전부 혼인을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따로 이제 그 고독사나 이런 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작든 크든 정보 의존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정부 자금을 얼마나 잘 타먹는가. 그리고 저는 이게 내수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수는 당연히 이제 수출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 문과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요 사람이 한 건데 요 사람도 사실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NA 교육감이죠, 솔직히. 자, 인문대학 즉 문과가 왜 망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제 경영조차도 지금은 데이터로 다 보고 맥킨지조차도 공대 출신, 회계사도 AI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찾잖아요. 공학자가 창업을 해서 나온 겁니다. 2013년경쯤에 구글에 이런 입사 면접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매니저 기반이잖아요. 이게 MBA 문제예요. MBA 문제. MBA 문제. MBA에서 쓰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거 안 하거든요. 경영학계 MBA가 그 당시 최고 인재들이었는데 얘들 뽑아놓으니까 별 쓸모가 없더라.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의 반발로 사라집니다. 이거 쓸모없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경영이 빨리 발전을 하면서 엔지니어 기반,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체인지가 돼요. 모든 게 기록에 남으니까. 이게 애자일입니다. 그럼 과거 문과와 방식은 어땠냐? 문과가 재정 집행을 하고 과학계 연구를 하고 R&D하고 엔지니어 외주를 하고 이게 뭐 갑을 병정 무기경신 SI의 기반이에요. 여러 가지 주관적이고 가족적이고 로비적이고 그리고 오래 일하기 위해서 봉급과 인센티브 노조를 받고 오래 일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실리콘밸리 이후에는 뭐예요? 공대생 즉 엔지니어가 사업을 장착합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효율하고 엔지니어가 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과학계에선 대학에 펀딩을 해요. 여기서 제대로 연구하고 데이터 보고 싶으면 여기 민간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 대학계 펀딩하는 건 정치적 이슈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에 펀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문과는 여기에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배제가 됩니다. 오히려 뜬 거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순수
그 학과라고 해야 되나? 요쪽이 떠요. 학계 기반 디자인이든 개발이든 다 그냥 무조건 비즈니스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뭐 내가 뭐 홍대를 나왔던 서울대로 약간 디자인학과를 나왔는데 여기엔 통용이 안 돼요. 스펙이 여기엔 통용이 안 돼. 여기 뭐 극단적인 숫자와 효율과 비즈니스 경험으로 돌아가. 그리고 스톡 옵션 창업가 모임이죠. 혹독하게 일하되 다음에 여기 성장하고 버티고 내 사업 하러 가는 거. 여기는 뭐 1년 버틴 사람도 오래 버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제일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문과적 이런 질문도 더 이상 통용이 안 되고 문과를 쓸 때도 없게 돼 버리니까 이 비상업적 계열과 문과 계열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대표적인 심리학계의 발버둥이 게임 질병화였죠. 그리고 비행 청소년 상담하는 게 보통 심리학계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전 세계도 저출산이고 그러니까 게임 질병화를 밀어붙입니다. 이런 것들 타면은 약도 줄 수 있지만 정신병동 감금도 가능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심리학계, 철학계, 여성계 이런 쪽이 젠더, 페미니즘으로 이제 또 새로운 과목과 새로운 정치 이슈를 만들어내죠. 마르크스주의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레디컬 페미니즘이 되고 경영학계는 엔지니어들의 MBA 정도로 살아남는가 봤는데 솔직히 애매한 상태예요. 그리고 경제학계는 케인즈가 잡았고 슈페터주의자들은 전부 경영학교로 넘어갔고 사실 이제 경영학교, 경제학교 나와도 월가 맥킨지 취업이 어렵습니다. 공대 나와야 돼요, 공대. 거기가 최상위권도 아니고. 그래서 경영자가 엔지니어링 이해가 없으면 뽑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엔지니어가 MBA를 나오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됐습니다. 애널리스트 마케터 이거 뭐 데이터 분석되는 수학과 출신 개발자를 뽑아요. 뭐 열심히 광고학기니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너 수학 잠깐만 고등학교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등학교 기초 부족하면 중학교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문과는 스펙을 채워도 안 된다. 여기는 스펙이 통용이 안 되는 곳이라서 너는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여기 그렇게 안 들어가요. 뭐 역량을 바꿔야 돼요. 뭐 자료 구조 모르는 걸 입사하고 난 다음에 가르칠 수가 없어. 네가 고등 수학이 부족한 걸 입사하고 난 다음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관통할 수 있고 국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자격증은 여기서 신분이에요. 이거 없으면 비즈니스 시작을 못해. 그래서 따고 난 다음에 살아남아봐. 입사하면 가르쳐주겠지. 어떻게 고등수학이 부족한 걸 가르쳐주고 통계학이 부족한 걸 가르쳐주고 자료구조가 부족한 걸 가르쳐주는 거 택이 없어요. 책과 이론으로 무장한 의사가 이제 실제 환자를 보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성장 마인드셋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곳. 뭐 여기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안 통한다. 그래서 문과의 특징이 투쟁과 생존에 너무 약해요. 뭐 워터폴식 가족 경력이 안 통하는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문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두가 장님이 되어주고 있고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모두 문과로 지금 보세요. 개발자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뭐예요? 잠깐만. 이게 다 죽는데? 근데 저기 C++은 사람 많이 뽑는데도 안 뽑아. 전자공학, 기계공학 그쪽에 하드웨어 이쪽, 인베디드 이쪽은 C++로 사람 뽑아도 안 와. 그런 것처럼 뭐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도 요즘 사람이 부족할걸요? iOS도 그렇고. 예. 모두가 장님이면 애꾸가 왕입니다. 먼저 경험 얻어서 데이터가 있는 자가 먼저 먹습니다. 장님이 되어주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거의 지금 상황은 기초 수학에서부터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책 잡고 공부해야지 수학. 저거 제대로 할 거면. 그래서 언제나 기회는 시장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가 전체로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경쟁력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개인하고 상관없어요. 플레이어들이 이걸 굳이 우리가 뭐 정치인이 될 것도 아니고 정부 행정가가 될 것도 아니고 그건 문과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플레이어들은 그냥 시장 있는 곳에서 알아서 일하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모두 장님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겠죠. 우리 개인하고 상관없어요. 개인이 뭐 저출산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가 그 저출산 해결할 거야?
나는 거기서 그냥 비즈니스 기회나 얻을 겁니다. 저는 쓸데없는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도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언제나 기회는 시장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글로벌 시장이 1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 하나나 혹은 중소기업 하나 먹기엔 아주 좋은 발판입니다. 대기업은 그거 먹으러 안 가요? 안 가요? 자, 그럼 6번째 또 다른 게 청년 대상의 해외 이민이라든지 취업 사업, 뭐 야망이 좀 있는 사람들, 요 반대 경우 이제 외국인 중에서 야망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겠다. 요것도 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을 보면은 들어오려는 사람도 많고 나가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세안에서 한국에서 뭐 아세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미지수 영역이 있어요. 중립. 인구 감소로 인한 저금리 위험인데 경제가 발달해서 오히려 금리가 높아질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줄어들어서 저금리가 되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이렇게 모르는 상태예요. 인구가 감소되니까 일본처럼 저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장기 국채를 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뭐 4, 5% 장기 국채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득을 줄 테니까 요런 것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처럼 완전 장기 저금리가 되면 그러면 돈이 나올 곳이 없는데 그러면 최대한 장기 국채를 많이 사놔야 되는데 현금을 모아서 요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치안위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저임금 일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받았을 때 그게 이제 과잉되면 치안이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베트남 유학생 안 받는 이유가 갑자기 그 학교 때려치고 다 사라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법 취업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돈 벌려고 유학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저임금 이슈. 한국 시장이 줄어들수록 해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줄어들수록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할 테니까. 혹은 한국어 인력이 늘어날수록 해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할 겁니다. 요건 내가 좀 이상하게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국인은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해외 인력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 인력이 늘어날수록 해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대만 같은 경우가 일본보다 더 저임금이거든요. 대만은 거의 뭐 저임금이 여기 12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아요. 평균 초봉 대졸 신입자 이 정도 급입니다. 굉장히 낮죠. 왜? 야 너네 불만이야? 그럼 중국 애들 갖다 쓴다? 여기는 능력 더 뛰어난데 연봉은 더 낮거든요. 거기 박사 넘쳐 흘러요. 박사를 저 연봉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뭐 언어가 통용이 되니까 중국 애들 쓴다? 너무 공급 인력이 많습니다. 한국어, 일본의 갈라파고스의 장점 이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갈라파고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내수는 좀 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 대만이 재벌 몇 명만 가능하고 저기서 저게 잘 안 돌아갑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 금융자본주의에서 계속 뛰어난 인력 받아내면서 지금 현재 제조업도 같이 들고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보호무역주의 하면서 제조업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앞으로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미지수인 이유는 뭐냐? 육체 플러스 기술 일자리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 지식노동 계열이 아닌 육체 기술 노동대 요런 것들 요런 일자리들이 계속 또 살아가는 데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일자리들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 기술 일거리는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이건 방법은 사실 외수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버티거나 아니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외수 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문제가 있고 해외로 떠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아예 내수 규모 자체는 클 테니까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냥 사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창업 위주로 보는 이유가 더 이상 앞으로는 직업의 시대가 없어진다라는 게 저의 진짜 본격적인 생각이고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지수예요.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니까. 근데 시나리오 정도는 알아두고 나중에 다시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요게 제 생각입니다. 요 위기. 최소 해칭하는 방법은 있어야 되는 영역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 인구 감소로 인한 IT 내수 부족. 이게 내수 시장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내부 시장에는 못 살아나면 결국에는 생산선 사업, 외국에 파는 물건을 파는 기업에 이제 그 기업들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 그럴 거면 차라리 인구 많은 곳에서 하는 게 더 낫지. 그래서 글로벌 분업 사무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있는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고. 두 번째, 세금 증대. 예. 이게 어찌됐든 세금이 증대될 수밖에 없어요. 각종 보험 같은 경우도 더더욱 증대될 것 같고,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것들만 따져도 최소 30%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래 계층에는 50% 나올 테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스웨덴처럼 가난하진 않게 해줄게. 그런데 절대 부자 될 생각은 때려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너무 낮아서 해외로 뜨기도 어려워져. 요런 상태의 위험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 감소, 저금리, 그리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다시 저금리,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이것들에 대한 최소 핵심 방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 축적이 여기에 플러스 그 임금의 세금까지 나오니까 자산 축적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직접적인 노후 빈곤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도 국가연금 가지고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세 번째, 사회주의와 베이비 부모의 대세화. 이게 제가 큰 리스크로 보는 건데, 이게 세금 높아지는 거랑 같은 연장이에요.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자, 김대중 시기에 민주노총이 합법화됐어요. 노무현 시기에 한 총련을 수사 배제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적단체들 출신들을 정치권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86세대예요. 86세대.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그 윗세대들이거든요. 86세대 윗세대들. 지금 상태는 보면은 KBS, MBC가 민노총이 다 장악해서 승진 여부를 민노총 출신이 아니면 모두 승진하고 강등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MBC가 이런 식으로 89부 그 대다수가 간부예요. 간부. 대다수가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MBC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이런 모두 민주노총 아니면 승진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성과주의가 아닌 호봉제의 가장 메인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60년대생들이 만들었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이거 지키고 있는 쪽이 40년대 X세대입니다. 이게 과거에 성과가 있거나 헌신했으니 내가 지금 놀아야 된다. 일본의 멤버십 제도 같은 거죠. 그 아래 계층까지 안주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게 뭐 일본 20대 30대들이 경매라는 노는 아재들, 이 세대죠. 현재 상태 이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그냥 권력을 누리려는 것 뿐이죠. 이게 사실 정치에서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선거에 뭐 돼야 한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잘할 사람을 찾아야지. 근데 이게 청년층에 퍼진 게 윗세대들 이러면 퍼지는 것도 있고, 사회주의화가 좀 진행되면 이렇게 퍼지는 것도 있어요. 뭐 청년층도 요즘 보면 회사를 다녀도 희생이다. 여성 쪽은 요즘 이런 거 나오죠. 뭐 낳아준다든지 아니면 결혼해준다든지. 이거 사실 보면 중국이 지금 요즘 급사회주의화 되면서 나오는 거랑 같습니다. 얼마 주면 차일이 받으면서 낳아주겠다. 이거랑 같아요. 이게 사회주의화가 됐거나 아니면 통화량이 과도해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거 밀턴 프리드맨의 자본주의와 자유,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현재 상황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게 통화량이 과도할 때 생기는 현상. 뭐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랑 비슷하죠. 사실 뭐 153만 명인가? 그런데 일을 안 한다. 사실 근데 이게 2009년이나 2000년대랑 가장 큰 차이가 지금은 알바로 생존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2000년대, 2009년은 알바로 생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잠을 안 자요. 그냥 밤에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틈틈이 자고 낮에 다른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 여기에 코호트 세대 분석을 할 건데 요거는 요거 연장입니다. 요 위에 위기 중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세금이 증대될 건데 그게 사회주의와 베이비 부모가 대세화되면서 사회주의화까지 되면서 이렇게 넘어올 거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하는 용도이고 사실 저는 이제 이전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고 먼저 정의를 할 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인터넷에 노인 욕하는 게 있는데 노인들은 지금 부동산과 청년 착취에 책임이 없습니다. 옛날에 백할머니라고 했었어요. 이분이 1910년대생인가? 여기서 90년대까지 사신 분인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스승이고 장사로 자본 투자해서 대박이 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동의 그 할머니 이미지가 요 분한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부장제 이거 현대사에서 어떻게 돌아갔냐면 이거 남자가 고정적인 그 수익을 만들고 여자는 애 시부모 모시면서 자잘한 일이라도 있으면 일하고 쉽게 말하면은 하면서 일도 같이 해요. 일도 같이 하고 요 당시의 일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아예 그냥 진짜 그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이거 사실 9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식의 일하는 뭐 근무 시간에 뭐 주말이 어딨어? 그런 식의 일상이에요. 주 6일이 어딨어?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90년대에도 주변 반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루 한 끼가 많았습니다. 좀 잘 산다면 이틀에 두 끼였고 전업주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주부일이 메인에 정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는 입장이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다 같이 다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90년대로 비슷했어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산모 생존율, 유아 생존율이 낮았던 때 태어나신 분들이라서 웬만하면은 여성도 자식도 죽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게 페니실린과 백신 대중화로 해결됐고 요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형제 중에 병 걸려서 죽은 형제 몇 명 있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분 몇 명 있고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언제 애를 낳았냐? 스태그플레이션 때 애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지금의 40대, 30대. 우리나라 중공업이 이때 컸거든요. 그래서 중공업이 이때 시작을 했는데 이때 못할 뻔했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못 먹으면서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해가지고 90년대 호황하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가 정확히는 산업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격적인 이제 2차 그냥 중공업화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게 90년대 호황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호황되니까 이제 좀 살만한가 했을 때 IMF 터집니다. 그래서 잘려요. 7, 80년대 그 개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자영업으로 많이 밀려나와요. 빈곤해지면서 서브프라임을 견뎌냅니다. 또. 그래서 지방 부동산 하락의 실질적인 어려움도 이분들한테 있는데 이분들은 유명한 보수 지지 세력이에요. 요분들은 부동산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명박 시기에 부동산이 떨어졌잖아요. 이때 50대에 있었을 거잖아요. 부동산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던 분들입니다. 보수를. 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세대에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니 즈음의 베이스를 만들어 포항제철 이거 만드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삼성전자 이거 초기 만드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 호황을 90년대 뭐 40대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요걸 정확히 할게요. 현 기성세대 40대 50대한테 나왔습니다. 왜? 진보가 집권해야 돼. 보수들이 여기 윗세대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소리예요. 노인 죽여야 된다. 이거 뭐
이 40대들한테 나온 소리입니다. 정확히는 40대가 극렬하거든요. 민주화 세대 80년대 대학 생활하고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61년에서 69년생이거든요. 가장 젊은 사람이 2022년 대선 기준 52세, 가장 나이 든 사람이 62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50대긴 해요. 즉 현재 50대에게서 시작돼가지고 40대에게서 나온 겁니다. 저 세대들 죽어야 우리의 세상이 온다. 노인 죽어야 한다. 저 60대, 70대를 죽여야 N에게 조직인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전대협, 이 이적단체는요, 이 회장 출신이 임종석입니다. 네, 우리나라 학생운동 시기가 요렇게 87년에서 93년 이렇게 했는데, 전대협 출신이 회장 출신이 요 분입니다. 그리고 한두 살 많지만은 어쨌든 요분은 이제 좀 그전에도 학생 운동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요분 같은 경우가 요분 같은 경우가 참여연대 대표 요분 같은 경우가 군부 정권 시기에 학생 운동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윗세대예요, 윗세대. 그래서 요때부터 NLPD가 68혁명을 흉내내면서 시작이 된 건데, 요거를 학생운동권 혁명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NLPD. 그게 지금까지 정치권까지 넘어와서 있는 겁니다. NLP가 뭐냐? 주체사상.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해석을 받아들인 거예요. PD계가 뭐냐? 레닌주의, 마오주의. 그래서 얘네들은 이상국가가 소련이랑 중국이에요. 원래. 근데 소련이 붕괴되니까 어디로 해요? 독일로 갔다가 독일도 하르츠 개혁 이용하니까 스웨덴을 띄운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똑같습니다. 그래서 NL계 이거 이적단체거든요. 전대협, 한총련, 그리고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지금 우리 요즘 나오는 요 정도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류고 여기가 소수예요. 그리고 PD계 사람이 요분 조국입니다. 자, NL계가 진보 진영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매번 이제 사고를 친다라고 하면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던 쪽이거든요. 근데 NL계 이론이 뭐냐? 한국은 미국의 제국주의 식민지이며 자본가들로 인한 봉건사회다. 이걸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항미 원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미국의 식민지인데 원래 남한은 한반도는 중국의 식민지였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를 해결하러 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항미 원조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NL계가 PD계랑 가장 큰 차이는, PD계는 이제 자본가들의 식민지, 한국 자체는 이제 누구의 식민지가 아니다. 자본가들의 식민지다. 현실 정치 추구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거든요. 계급 투쟁을 하는 게 메인이고, NL계는 민족 투쟁을 하는 게 메인입니다. 민족으로 결집해야 된다. 해계 철학이 뭐라고 했죠?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 국가로서의 기반이 민족주의 국가로 연구된 방식이라고 했죠.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민족으로서 구국 대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구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건 시대이기 때문에 농민을 도와야 된다. 그게 농활의 기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농활이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전농을 이제 같이 함께하는 조직이죠. 이거 지금도 걸리거든요. 이거 지금도 북한 지령문 받고 보고하고 보고까지 했어요. 이 기반이야. 반일, 반미, 반보수, 친북, 친중, 민족주의, 자유혐오, 평등 중시. 그래서 자주 간첩 사건이 걸리는 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대협이나 이런 데는 한총련은 이적단체 지정이었고, 예. PD계는 보통 평등을 추구하는데, 합법단체라 그렇지 간첩단체라고 말해도 솔직히 조선 총동맹 거기랑 아예 그냥 가입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간첩단체라 해도. 근데 그거를 언론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고 어디 이념 싸움을 하느냐. 그거 봉합을 해본 거지. 근데 그 봉합을 한 게 진보 쪽에서 봉합을 한 거지 보수 쪽에서 한 번도 봉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PD계 평등.
한국은 경제적으로 컸고 미국의 식민지는 아닌데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 자본가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 1억 이상 못 받게 하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든. 그래서 여기서 맨날 NL계랑 PD계가 싸우는데 PD계는 진보 계통의 정치 계통이고 NL계는 정치를 늦게 입문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기려면 뭉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어느 정도 같이 합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김대중 정권에서는 NL계를 써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예 그냥 북한이 햇볕 정책을 했지만 그거는 글로벌 기조에 의해서 한 거지. 애초에 그 북한 간첩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노무현 계통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전대협 출신들을 86 출신들을 이때 기용을 했어요. 근데 정치는 어쨌든 진보 진영 주로 PD계 위주로 돌아갔는데 NL계가 어느 정도 봉합된 게 문재인 정권 시기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시기에는 민노총을 합법화해줬고요. NL계를 기용을 안 했어요. 뭐 NL계 편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경우입니다. 뭐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반쯤은 이제 야 그 군사력에 돈 투자에 돈이 없다. 원래 진보 계통은 소비 부양 정책을 펼치면은 방산이랑 주택에 돈을 뿌리게 되는데 방산에 뿌릴 여력도 없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야 싸이 줄 테니까 적당히 하자. 그리고 글로벌 기조가 그랬고 노무현 때는 한대련의 수사 관용을 해서 어느 정도 전대협 출신도 영입을 해줍니다. 전대협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한대련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한대련 맞나? 한총련. 한대련이 아니에요. 한총련. 네, 한총련. 그리고 요때 기용이 안 되고 요때도 NL계 중에 상당수가 기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망하는 걸 보고 야 전향을 한 게 NL계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가 되고 요걸 기용을 한 게 이명박이에요. 요렇게 이어집니다. 뭐 그러니까 요 목적이 뭐예요? 정치로 나아가서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근데 윗세대가 기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노무현 세대나 김대중 세대나 요 이명박 세대는 학생운동 계열이 여기 군부 정권에서 쌩으로 싸우던 사람들이고 그나마 이제 그 전대협 정도는 잠깐만 나도 이거 헛갈린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딨냐? 어디였지? 여기 전대협은 그 노태우 시기에 막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때는 이제 쌀 반대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한대협 쌀 시장 개방 반대, FTA 반대,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 투쟁 뭐 요런 거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부 정권을 본격적으로 그 싸우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요 윗선배들은 군부 정권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이거든요. 요 아랫세대들은 그냥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용을 해줄 줄 아는데 기용이 안 돼요. 이게 뭐 정치권에 나아가고 싶다는 게 이 사람들처럼 정치권에 나아가고 싶다는 게 이 목표인데 기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현실 정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뭐 간첩단체는 맞는데 간첩단체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 그래도 어쨌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군부 정권이 어느 정도 저물어 갈 때 모두 선거를 할 때 기용을 해줬던 게 요 세대입니다. 요 노무현 시기인데 그 이후에도 기용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용을 본격적으로 해주는 시기가 와서 진보가 어느 정도 융합이 되었다? 화합이 되었다? 뭐 통합은 안 되었지만 그러다가 지금 다시 깨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저 두 단체들이 고문치사 사건을 80년대, 90년대 일으킨 폭력 시위 전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쯤에 이제 그때쯤에 기용이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86세대들이 저 세대들이고 97세대들이 좀 바꾸자. 이제 좀 물러나셔. 요렇게 하는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몸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 예. 그래서 뭐 전대협 요때가 이제 노태우 시기 그리고 노태우 이제 김영삼 시기 이거 2024년 기준 지금 60년대 초반에서 50년대 후반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 86운동권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 나이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뭐 청거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대별로 보면은 있잖아요. 단순 세대로 보면 50대는 근데 극진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를 얻어야 되는 캐스팅 보트에 가깝습니다. 한대련은 그럼 그 아랫세대의 한대련은 5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걸쳐 있는 2차 베이비 부머 플러스 X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대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드버블 세대라고 부릅니다. 클리앙은 주세대들이죠. 대학을 본격적으로 가던 게 2000년대거든요. 40대들이라서 대학 선배들에게 학생운동 전수받은 세대였고 90년대 또 2000년대도 그래 뭐 윗세대들은 그 생각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이 그 우리도 대학생 때 데모 좀 했는데 대학생들은 데모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세대들을 대충 X세대를 97세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대들 전체를 97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97세대 요 세대들이 극렬하게 진보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한 건 뭐냐? 이게 한대련 세대들이죠. 쌀 시장 개방 반대, 농촌. 농활. 봉건이라고 했잖아요, 봉건. 그래서 농활을 합니다. 이게 농촌 봉사활동 아니에요? 농민학생연대 활동. 전농이죠, 전농. 네, 전농. 그래서 이 전대협이 한총령 NL계 기반 그 후신이기 때문에 뭐 반값 등록금 투쟁도 요때 한 거예요. 이거에서 인구 주니까 이거 영향으로 지금까지 인구 주니까 대학 재정이 위태로운 거거든요. 공자학교 유학 받기 대학 합치기 1년 더하기 하는 게 이게 전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공자학교 받는 이유도. 그래서 요즘 이래 뜨는 게 97세대인데 한총련 86 너네 정치할 거 했으니까 좀 가고 97한테 넘겨달라. 이런 지금 세대 이 안에서도 세대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90년대 학번 97학번이 간다. 네. 뭐 박용진 박주미 네,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 97학번들이 튀어나오는 이런 시대. 참고로 아직도 이런 거 합니다. 2023년이에요. 불패의 애국대오. 이 애국이란 얘네들의 애국이란 개념은 있잖아요. 민족이에요. 북한과 함께하는 게 애국이에요. 북한도 우리 같은 예, 그 사람들이다. 97은 근데 세대를 보면은 민변파워예요. 민변파워. 예. 예, 민변 출신들 민주당 전속의 민주당 정당 전속의 의원 만드는 곳이죠. 민변. 그래서 민변 출신이 보자. 일단 대통령이 2명입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 후보가 1명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종걸, 이재정, 박주미 웬만큼 어딘가 들어본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여기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민변 출신인데 보수 정당으로 전향한 사람이고 진선미 의원, 그리고 최강욱, 박범계 이렇게 민변 출신이 지금 현재 민주당계에서 제일 정치권에서 끝발 날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차하면 대통령 3명 배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진보 정권 나오면 민변이 딱 잔뜩 포진을 합니다. 네. 궁금하네. 추미애도 여기 출신인가? 추미애는 아니구나. 자, 부동산으로 보면은 이 2차 베이비 부머 X세대가 서울권 부동산의 주 계층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와 X세대. X세대는 어디에 속해 있냐? 어쨌든. 젠X 여기에 속하나?
요쪽이 부동산 최대 계층입니다. 인구수로 보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20대, 30대 착취자들이죠. 뭐 지식산업센터 하면 전부 저 사람들이 가서 하잖아요. 60대, 70대는 노후라 가지고 저거 안 해요. 40대, 50대들이 하지. 예. 뭐 부동산이 그렇게 오를 때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부채 비율도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럼 누가 올랐다? 20대 이하가 급격히 올랐어요. 아이고 30대들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이 정도야 버틸 수준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됐냐? 제가 30대는 통과했다고 했죠. 뭐 솔직히 통과한 건 맞는데 이 세대들은 올라요. 40대, 50대. 그리고 70, 60대조차 오른데 이때는 안 올라요. 명목소득 떨어진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자산 보유액 오르는 거 제일 많이 오른 세대들입니다. 요 세대들. 자산 보유액. 근데 뭐 이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현금도 같이 올랐다고요. 가구 소득. 네. 현금도 같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지금 현재 20대들이 뭐 부채 빼고 난 다음에 버는 돈도 없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요거 만든 세대가 뭐 이 세대들입니다. 40대, 50대. 그리고 맨날 토건 세력이라고 떠드니 이유도 왜다? 자기네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올리는 게 목적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거 뭐 보수는 악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일, 반보수, 그다음에 반미국 요 세 가지를 가장 핵심으로 가지고 있으며 아예 이걸 악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을 지지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40대, 50대를 합쳐가지고 최대 인구, 이 베이비 부모, 대충 지금 45세부터 65세, 62세, 요 정도쯤, 요 세대들이 최대 인구 계층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끼어 있거든요. 위아래로. 요쪽이 보수. 근데 여기 여자 인구를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위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라지면 자기네들 세대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노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저 노인네들 쳐 죽어야 된다. 이게 20대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저 윗세대 쳐 죽어야 우리 시대가 온다.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세대부터. 그리고 선거율도 제법 높습니다. 제법. 아랫세대는 선거율이 낮기 때문에 물론 물론 이제 노인 세대들이 훨씬 선거율이 높지만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요 세대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주도하는 세대가 오고 그때쯤 되면은 우리의 진보 진영이 최대 주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학생 운동 때부터 40대, 50대 이렇게 받아서 하던 세대인데 50대가 좀 어떤 의미는 현실에서 좀 많이 변했죠? 왜 그러냐면 50대의 아들, 딸들은 20대들이거든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투표율이 윗세대들보다 낮긴 한데 거의 진보를 지지하는 X세대는 그냥 일편단심 민주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텃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75년, 80년대생도 이 영향이 좀 있어요. 진보 중심입니다. 교육에도 정교조한테 교육을 제법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대학 가니까 진보 진영 선배, 노무현 때부터 어느 정도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선배들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어릴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여기 원폭을 투하하는 이유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많이 죽을 곳 찾아서 폭탄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게 국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성인 돼서 보니까 거기가 군수공장이랑 군수보급창이더구만. 거기다가 그거 쏘기 전까지 엄청나게 고민해서 결국에 여러 회의를 거쳐서 결국에 쐈다고만요. 이건 완전 다른 무기라고 고민하면서. 뭐 포츠담 선언은 안 받아주니까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뭐 문서가 다 공개된 지금 상태예요. 미국 문서가 다 공개됐고. 그런데 국사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저희 이 선생님 정교조라고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배운단 말이에요. 열심히 들으면 이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뭐 대학생들 세뇌시키면 딱 좋아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애들 세뇌시키기가 진짜 좋습니다. 번외로
보면은 이 사람들 30대 때 제일 선거율이 낮았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죠. 지금은 20대 보면은 60대 60% 훨씬 넘는데, 예. 비교도 안 되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때가 언제다? 이명박 정부.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도저히 보수를 찍을 순 없다. 그렇다고 진보는 도저히 못 찍겠다. 차라리 안 찍겠다. 그 정도로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런 시기. 그런데 이때조차도 정동영이 가장 선전한 세대가 저 사람들, X세대들입니다. 투표율이 매우 낮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50대도 여전히 진보 지지가 좀 컸고, 이때 외에는 전부 다 올 진보 지지, 진보 우세입니다. 40대, 50대는. 그리고 40대는 진보 극 우세고,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진보 지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 최초의 인터넷 여론으로 당선을 가장 많이 시킨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시기를 제외하고 그래 박근혜 시기로 들어와도 뭐 진보 지지고, 네, 이런 식이었죠. 참 이때 30대들은 이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그 개새끼론이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정도 수준의 방식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약간의 선민의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자유를 혐오하는 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평등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세대가 인터넷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저출생에 관심 없고, 보수는 원래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냥 뭐 개인의 자유 중심이고 기본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 요런 입장이지. 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는 건 누구였어요? 문재인 정권이었고, 문재인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권에서 출산율을 작사를 해놨죠. 그 두 번째, 노인이 죽어야 된다. 왜? 노인이 죽으면 우리의 시대가 올 테니까. 그래서 뭐 노인들은 보수를 지지하니까. 그래서 노인이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세대가 요 세대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제 남자 청년이죠, 요즘은 일배다 이야기하죠. 근데 뭐 이전에는 와, 청년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문제는 최대 인구 계층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최대 인구 계층이 30년이 지나도 최대 인구 계층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30년이 지나도.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2년이나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카드 버블 세대인데 정보 의존이 상당히 심합니다. 6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은 신용 불량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20대, 30대. 두 번째, 아직도 N에게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언제 샀느냐? 부동산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을 사니까 안 오르니까 뭐예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올려줬거든요. 올려주니까 적극 지지인 겁니다. 여기서 40대 중에서 아직 못 산 사람들은 뭐 무주택자 가점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아이씨, 나도 저거 탔어야 되는데 못 탔잖아요. 그리고 60대는 보수 일변도고 N에게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면, 노인 욕할 거면은 당신들은 여기에 지지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진짜 지금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진짜 산업화 시대 버텨나가면서 사람 키우면서, 예, 지금 인구 키우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이렇게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대만한 기반을 그분들이 만드셨는데 IMF 겪고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40대들도 어쨌든 학생 운동 하더라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뛰어들면서 민주노총이 됩니다.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한 60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데, 60대들은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보수라니까요. 이분들 30대에서 40대입니다. 2006년대 30대였는데 이제 그 밑에 제 나이대 한 87년, 83년 그 밑에 나이대들은 여기에 가입을 안 하는 거죠. 30대 이후부터는 가입을 안 한 거죠. 평균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민주노총이 됩니다. 2006년대 민주노총 평균 연령이 39이었다니까요. 그전에는 더 젊었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화죠. 노조의 정치화. 목적이 뭐예요? 정치 진출이죠. 정치 진출. PDNL이 노무현 때 기용이 어느 정도 되었고 기용이 안 된 NL이 전향을 한 게 뉴라이트다. 그리고 완전히 어느 정도 융합시키게 문재인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통합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융합되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재인 때 진보 대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NL계에 페미니스트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요 사람이에요. 정현백. 그 워마드나 이쪽에 시위할 때 거기 앞에 나가가지고 여시나 이런 쪽을 지지하던 메르스 갤러리랑 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성평등이나 이런 것들 그 성평등 교육이나 그런 것들 하는 게 레디컬 페미니즘인데 이게 정확히 뭐 NL계 쪽이라고 이게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쓴 거잖아요. 요 사람이 누구였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였습니다. 항상 문과가 문제 일으키냐니까? 문과가 날뛰면 항상 이렇게 돼요. 선동과 이슈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 김정은 계급 계몽공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들 자체가 애초에 저는 이 상황이 딱 사회주의화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나 20대 30대 남자 쓰레기 이야기를 하고도 공영방송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X세대만으론 60대 이상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게 이들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뭐 가족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시킵니다. 60대의 딸들은 누구일까? 뭐 20, 30대 여성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30대 여성이죠 정확히는. 그냥 20대까지 걸려있는 거고 50대는 진보 성향이고 60대는 보수 성향인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뭐 가부장식으로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전업주부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일하는 거지. 예전엔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하는 거였지. 딸이 뭐 20대 후반에 30대 중반이에요. 20살에서 바로 낳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를 공략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게 이거예요. 레디컬 페미니즘. 그래서 냄적 뭐 아버지 욕하는 용어. 그래서 이거 가부장식 이거 억압적이고 이 지배적이고 어머니는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전업주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전략을 배폭하고 조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여성표라는 새로운 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 전형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에 자주 하는 건데 가족 감시하는 북한, 소련, 홍위병 시스템이고 이런 거 홍위병에서 이건 거 있죠? 따마들 딱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농촌으로 다 내려갔거든요. 이게 농촌 땅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졸부돼가지고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제 아줌마들, 중국 아줌마들이 이겁니다. 이 홍위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 전략이 상당히 성공을 했죠. 세대별로 갈라냈어요. 세대별로. 자, 세대별 그게 10대까지 이어졌어요. 성평등 교육까지 하니까 정교조처럼 세뇌서. 그래서 세대별로 갈라냈습니다. 사람들은 남녀 갈등으로 보겠지만은 저는 이걸 뭐 사회주의화로 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이 아니라 레디컬을 봐요. 이건 뭐 사회주의화다. 그리고 40대화가 되었고 장기적으로 사회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상황을 봐도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4 인터내셔널까지 요즘 뜨고 있는데 예를 들어요. 민주노총이 아예 그냥 이 페미니즘 세력 자체를 적극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넥슨 노조가 타이트하니 안 하니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CBS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에 관련된 언론인데 이제 제가 반대 여기 입장을 보면 페미니즘 토론할 때 노동자 연대 기자 딱 나오거든요. 이 노동자 연대가 뭐냐?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세력 제4 인터내셔널 관련입니다. 제2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주의를 추구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패망을 했죠. 그 제3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코민테른 잠깐만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인가? 어쨌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피디계들이 처음에 이상국가로 삼을 게 소련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망하니까 독일을 잡았다가 제2 인터내셔널로 다시 봤다가 독일이 망하니까 이제 스웨덴을 잡았다가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다시 트로츠키주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제4 인터내셔널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이랑 가자지구 하마스랑 다른 계열입니다. 요쪽은 진짜 말 그대로 테러고 요쪽의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가 따로 있고 그리고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테러를 행했다는 게 맞고 그걸 공격을 중단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자체도 ILO 요쪽에 ILO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이 지지를 하면서 반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진보 전체가 지금 뭐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런 걸 가리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식량을 받으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갈려있는 게 유럽, 미국 자유주의식 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국, 러시아, 북한 편을 들 거냐 그리고 그걸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단체가 뭐다? 사이드가 아니라 메인이라고요. 참여 연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NL에게서 사회주의 세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PD와 NL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뭐다?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북한 편의 진보 메인 진영이 들면서 민변이 뭐 창원 간첩 사건이나 민주노총 간첩 사건 아예 직접 보고까지 하고 지시를 받았거든요. 이 간첩 사건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고 창원 간첩단체는 뭐냐? 민병 경남 지부장은 국정원과 검찰은 창원 간첩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부르면서 경남에 사는 사람들을 서울로 데려가서 구금한 것은 변호사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이들의 방어권을 방어하는 행위다. 간첩단 조작 사건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공안몰이다. 뭐 시간을 끌어요. 계속. 이 사람들이 민변이 보통 하는 게 인권 그 다음에 교화주의거든요. 왜? 진보 학생운동권은 범죄가 많아요. 노조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교화주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뭐다? 정치 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인권 엄벌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을 그리고 이게 반미랑 관련돼 있어요. 미국은 엄벌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엄벌주의. 그래서 항상 이런 인권 이야기하는 거 미국 봐라 얼마나 나쁘냐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반미, 반보수, 반일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 자체를 그러면 저거를 별로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 거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있잖아요. 근데 다른 개념적으로 보면 보수는 악이다. 미국은 악이다. 이건 지지 안 해도 이건 동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악이다. 동의.
정확히는 일본과 교류는 악이다. 동의. 그리고 여기에 요게 있죠. 민족 통일. 민족. 이걸 지지 안 해도 요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세대로 가장 많이 몰린 게 40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미 지금 상황에서 저는 상당한 사회주의화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뭐 대중은 뭐 회사 일하는 것도 또 자기가 희생하고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자기가 희생하고 해준다든지 나아준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민변이 또 간첩단을 지원하고 민주노총 자체가 간첩 행위가 나왔고 그걸 공영방송에 점령했는데 그것을 또 스피커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공안몰이라면서 이미 20, 30대 여성은 페미니즘 지지세고 40대는 철밥통이고 50대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구가 제일 많아요. 30년간 최대 인구 계층이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최대 그 계층이 될 겁니다. 설마 그럴 리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설마 할 때 화제가 납니다. 보통 리스크 매니지먼팅은 설마 하면 그 일이 무조건 나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진행되었고 앞으로 60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은 20, 30대 인구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이 사회주의화가 되는 게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안 되어도 이미 저 세대들은 착취자예요. 이 사람들이 평등을 말하잖아요. 평등을 말하는데 토건 세력이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거예요. 왜?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평등을 말하잖아요. 평등을 말하면서 뭐 20, 30대에게 주지 말고 나한테 더. 착취를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이런데 앞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망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당장 뭐 한 10년 이기고 그래도 한 10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진짜 못 막아요. 다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알고 준비하지 않는 건 바보짓입니다. 적어도 일하기 좋은 곳은 아니게 되었다는 게 맞아요. 일할 기회가 좀 있긴 있겠지만 지금 노후 빈곤을 최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 시대에는 무조건 연금이 끊길 테니까 이 사람들이 다 타고 들어가서 돈 더 모으기 힘들어질 거니까 최대한 능력 길러서 티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세 번째, 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메인으로 공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문제보다 사회 문제에서 이게 리스크가 제일 커요. 앞으로 뭐 사회주의화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20대에게 별로 동정 안 간다 하는 게 그래 너네 50대 근데 너네 부모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냐. 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40대 아들 딸에 속하는 지금 이제 10대 이하 친구들이 잘하면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이걸 굳이 막 저 세대 전체를 일반화해서 비난하고 저 세대가 일반화하는 게 정말 그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비난하고 방법을 바꾸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나 잘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자유를 택해서 티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오래 살진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남 착취해서 저렇게 하려는 경우 남을 상처 입혀서 저렇게 하려는 경우 그건 나중에 전부 다 자기한테 되돌아오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약해지니까 착취하는 게 결국엔 약하니까 착취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못 만드니까. 약하니까 의존하는데 의존할 사람이 영원히 있질 않아요. 결국엔 고갈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말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되돌려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베푸는데 되돌려 받고 착취하는데 되돌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에 대해서 선거나 잘하고 저 세대 전체를 전형화시키지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회사 다닐 때 위에 술 사주는 선배들이에요. 전형화시키지 말고 선거나 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티 준비하십시오. 답 없습니다. 당신 인생에선. 뭐 집단과 개인을 분리하라고 했잖아요. 최대한의 이득을 추구하는 게 뭐 전략의 원칙입니다. 기분 좋게 이기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최대한의 이득. 그래서 뭐 사회주의화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